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욱형이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드리면 저는 그 팟인코더라고 하는 인코딩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지금 카카오 TV의 라이브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동영상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개발을 계속 해왔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비디오 특성 분석 및 딥러닝을 이용한 실시간 인코딩 효율화인데요. 좀 제목이 어렵죠? 네, 좀 쉬운 말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풀어서 좀 어렵게 쓰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이번 세션에는 사실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고, 동영상 분야에서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딥러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을 여러분께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동영상하고 딥러닝하고 뭔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뭔가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이미지의 뭔가 연관관계를 통해서 뭔가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들을 아마 상상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인코딩의 어떤 특성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인코딩 할 때 알고리즘에서 뭔가 사용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그거를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적용한 방식이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현재 라이브 방송 서비스하고 VOD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영상과 라이브와 이런 것들이 스트림에서 송출되고 있고, 저희는 그거를 받아서 인코딩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동영상 서비스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포인트가 뭘까요? 가장 고민되는 포인트는 바로 트래픽이겠죠. 그러니까 트래픽은 곧 돈이기 때문에 트래픽을 사용자들이 고화질을 요구한다고 해서 고화질을 마음껏 서비스를 하고 싶지만 사실 트래픽이라는 제약 때문에 고화질도 마음대로 서비스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서비스의 불편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고민이 있는데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동영상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동영상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일 압축 효율이 좋다는 만약에 인코더를 최신 인코더를 도입해서 그걸 한번 써볼까? 예를 들면 뭐 H.265나 이러한 최신 코덱을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접근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요. 근데 이 코덱은 아직은 좀 적용을 하기에는 현재 인프라 시스템을 많이 교체를 해야 되거나 그래서 리소스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생각보다 압축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막대한 리소스를 투입해서 장비를 교체해서 인프라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금에 있는 인프라로 조금 더 뭔가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이 올라오거나 라이브가 송출이 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실은 비디오 인코딩입니다. 자, 비디오 인코딩은 왜 할까요? 비디오 인코딩은 사실 용량을 줄이고 화질은 최대한대로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디오 인코딩에서 비트레이트 조절이 가장 핵심인데요. 뭐 다른 인코딩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요소 알고리즘들이 있겠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이 많이 들어보셨을 비트레이트를 얼마나 할당하는 것이냐입니다. 예를 들면 2메가를 할당하던가 3메가를 할당한다거나. 자, 그럼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왔냐? 여기 표를 보시면 해상도별로 그냥 정해져 있어요. 뭔가 비트레이트가 뭐 꼭 이렇게 모든 게 이 수치적으로 다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해상도는 이 정도의 비트레이트를 할당하면 적당할 것 같다라는 뭔가 근거 없는 그냥 경험적으로 나와 있는 이러한 산출물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 업체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으로 인코딩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해상도와 비트레이트를 매칭시켜 놓고 이렇게 인코딩하는 방식이 정말 효율적일까요?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영상을 보면 왼쪽은 그냥 강아지 영상이고 오른쪽은 좀 뭔가 액티비티한 영상인데
우리가 만약에 동영상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만약에 동영상 서비스를 한다면 우리가 720 서비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똑같이 뭔가 고정적인 비트레이트를 할당했겠죠. 뭐 2메가 하면 2메가, 3메가 하면 3메가. 근데 영상을 보시면 과연 왼쪽과 오른쪽을 동일하게 인코딩하는 게 맞을 것이냐? 그냥 막연하게 떠올려 봐도 저 강아지 영상은 뭔가 별로 움직임이 없고 그닥 뭐 저렇게 많은 비트레이트를 할당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영상을 보면 상당히 액티비티하고 뭐 물방울도 튀고 사람도 되게 역동적이고 이러한 영상들은 조금 더 비트레이트를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가볍게 누구나 상상을 할 수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은 부분들을 뭔가 근거를 찾아보자라고 시작해서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무작위적으로 동영상을 추출해서 과연 우리가 얘기한 뭔가 적절한 비트레이트가 영상마다 적절한 비트가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표에 보시면 화질과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 Y 그래프가 화질의 척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만약에 ABR로 그러니까 동영상 2메가 비트레이트를 주고 해왔던 방식이고 저 주황색 그래프가 저희가 뭔가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적절한 비트레이트를 찾은 겁니다. 보시면 화질 지수는 거의 차이가 없죠. 거의 차이가 없는데 밑에 증감률에 대해서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용량이 49% 정도 줄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상들은 굳이 특정 비트레이트로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영상처럼 대폭 비트레이트를 줄여도 화질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했던 것처럼 영상마다 뭔가 적절한 비트레이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트래픽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가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실험은 영상의 특성에 따라서 비트레이트 설정을 다르게 해보자입니다. 앞서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영상마다 뭔가 적절한 화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비트레이트가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를 좀 더 진행해 봤을 때 성격이 유사한 영상들은 뭔가 필요 비트레이트가 비슷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마다 적절한 필요 비트를 찾을 수 있으면 뭔가 우리가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적절한 영상마다 적절한 비트레이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단순한 방법은 그냥 필요 비트레이트와 해상도 모든 조합으로 해서 인코딩을 다 해보는 겁니다. 다 해보고 화질 지수를 측정해보고 사이즈를 비교해보고 해서 그 중에서 제일 화질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사이즈가 가장 적절한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확인한다거나 라이브가 송출될 때마다 확인한다거나 이러한 작업을 하기엔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들죠. 실시간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라이브의 적용은 절대 불가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뭔가 아까 비슷한 영상 특징들은 필요 비트레이트가 좀 비슷한 것들을 분포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한번 분류해 보자. 예를 들면 뭐 애니메이션이나 스포츠나 뭐 게임이나 뭐 토크쇼나 이렇게 뭔가 영상들을 분류해 놓고 카테고리별로 설정을 다르게 해보자 라는 것도 접근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해보니 그냥 같은 토크쇼 영상, 같은 뉴스, 같은 게임이라도 구간별로 뭔가 필요 비트레이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는 이런 비트레이트 설정이야 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러프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자세히 해보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트래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내린 결론이 일정 영상의 구간마다 뭔가 비트 배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면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구간별로 분석을 해서 덜 복잡한 구간, 그러니까 구간을 분석을 해서 덜 복잡한 구간, 복잡한 구간, 덜 복잡한 구간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분석을 해서 비트레이트 설정을 다르게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이었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좁혀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우리는 뭔가 비디오 특성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저 안에서 뭔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적의 어떤 화질이 적절히 유지되면서 용량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그런 포인트로 설정하게끔 하는 어떤 세팅 값을 파라미터를 우리한테 던져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 인코딩 파라미터 계산 공식이라는 게 하나의 특성만으로 뭔가 A가 크면 이런 패턴이야, B가 크면 이런 패턴이야 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요소마다 연관관계가 다 있고 이거를 수학적인 공식으로 뭔가 풀어내기에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니 그러면 영상의 특성과 최적과의 설정과의 관계를 뭔가 연산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한번 사용해 보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트래픽의 효율화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만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라고 보면 크게 뭐 대형 업체라고 하면 동영상 서비스에서 대형 업체라고 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있겠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요 퍼타이틀 인코딩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를 적용해서 자기네들이 3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적용을 했더니 전체 트래픽의 30%를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그 많은 트래픽의 30%면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그래서 유튜브도 사실 질 수 없다라고 해서 유튜브도 뭔가 퀄리티로 기반한 뭔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유튜브도 개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과 좀 약간 결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도들의 특징은 그냥 고정적으로 비트레이트를 할당해서 영상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상의 특징에 따라서 비트레이트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향은 이렇게까지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딥러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디오 특성을 갖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갖는 비디오 특성들을 이러한 비트레이트 설정 값이다라는 것을 학습시키려고 합니다. 즉 데이터와 리절트가 있는 것이죠. 데이터와 리절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방식을 정의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에 대한 구조 방식을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러면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면 데이터를 넣고 이 데이터를 뭔가 연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과를 얻었다면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와 그에 관련된 결과를 넣고 그것이 딥러닝에서 뭔가 연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즉 비디오 특성에 따른 설정 값을 뱉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와 핏하게 바꿔보면 저희는 이 비디오 특성 분석 데이터라는 것과 인코딩 파라미터, 즉 최적의 설정 값을 할 수 있는 비트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고 뭔가 어쨌든 다른 재반 사항을 제어할 수 있는 인코딩 파라미터를 놓고 그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비디오 특성 분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 비디오 특성 데이터로 하여금 뭔가 적절한 설정 값을 뱉어주는 프로그램을 원한 거죠. 자, 그러면 비디오 특성 분석 데이터, 이게 과연 뭘까요? 이 비디오 분석 데이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영상 내에 어떤 요소들이 정말 비트레이트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반 지식으로 잠깐 영상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제 시퀀스라는 것이 있고요. 시퀀스는 그냥 뭐 흔히 상상하는 파일이라고 상상하셔도 되고요. 이 파일들은 프레임의 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안에는 다시 슬라이스 레벨로 나눌 수 있고요. 뭐 이거는 H.264에 좀 약간 핏하긴 하지만 슬라이스 레벨로 구성될 수 있고요. 그래서 슬라이스 내부에는 매크로 블록이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매크로 블럭인데요. 매크로 블럭은 인코딩과 비디오 인코딩과 디코딩을 할 때 가장 연산할 때 가장 최소 단위가 됩니다. 여기서 매크로 블럭은 주로 이제 16 바이 16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6 바이 16 픽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 블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자, 그럼 매크로 블럭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코딩과 인코딩 할 때의 최소 단위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것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인트라 매크로 블럭과 두 번째는 인터 매크로 블럭, 그 다음에 스킵 매크로 블럭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인트라 매크로 블럭은 어떤 때 사용이 되느냐라고 하면 프레임 내에서만 연관관계를 찾아서 인코딩할 때 사용되는 매크로 블럭이고요. 인터 매크로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참조 관계를 통해서 인코딩을 할 때 사용되는 매크로 블럭입니다. 스킵 매크로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 매크로 블럭의 일종이긴 한데, 저 인터 매크로 블럭은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뭔가 비슷한 부분을 찾아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것만 가지고 구성이 되지 않고 자기가 현재 인코딩 하려는 매크로 블럭과 뭔가 데이터를 합칩니다. 그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게 인터 매크로 블럭인데, 스킵 매크로 블럭은 그게 아니고 현재의 데이터는 필요 없어. 그냥 이전의 데이터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그 매크로 블럭을 가져오면 내가 이 프레임을 만들 때 온전한 프레임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조금 더 들어보면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타입이 I와 P와 스킵. 그래서 I가 주황색이고 P가 이제 블루로 되어 있고요. 스킵은 그냥 공백입니다. 보시면 I와 P의 비율은 상당히 낮고 스킵 매크로 블럭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미지를 보면 이것들은 스킵 매크로 블럭의 비율이 별로 없어요. 되게 I와 P가 상당히 비율이 높죠. 그 매크로 블럭의 그 비율이.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과 이런 이런 프레임이 계속 반복이 되는 영상과 이렇게 I와 P가 복잡하게 계속해서 인코딩 연산을 해야 되고 이러한 프레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두 개가 과연 비트레이트 배분을 동일하게 할까요? 인코더 내부에서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비율이 비트 배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약간 복잡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 더 보는 것이 매크로 블럭 파티션 사이즈인데요. 아까 제가 매크로 블럭은 16 바이 16을 최소 단위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인코더가 인코딩을 할 때 이 16 바이 16으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16 바이 16으로 딱 정해놓고 그 해당 부분을 인코딩 하려고 해놓고 보니까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뭔가 데이터가 많이 남고 압축 효율도 좋지 않고 영상에 대한 품질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매크로 블럭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8 곱하기 8로 4등분을 해서 4등분으로 각각 인코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더 내려갑니다. 더 분리를 해서 저렇게 4 곱하기 4 비율로 내려가서 이 하나의 매크로 블럭을 연산하는데 저렇게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도록 이렇게 인코딩 프로세스가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수행이 될까를 조금 더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영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되게 평탄한 플랫한 뭔가 하늘을 표현하는 영상들이 있고요. 아래는 뭔가 좀 암석 같은 뭔가 좀 약간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걸 인코더가 인코딩을 하려고 할 때, 자, 어떻게 할까요?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16바이, 이게 하나의 네모 박스가 16바이 16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더 막 세분하게 분류된 게 8 곱하기 8이나 4 곱하기 4로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플랫한 부분들은 그냥 16바이 16으로 했어요. 별 이상 없이. 근데 조금 더 요소가 복잡하거나 한 부분들은 보시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인코딩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플랫한 부분을 인코딩하는 것과 저렇게 복잡한 부분 8 곱하기 8이나 4 곱하기 4로 더 세분화돼서 인코딩하는 것과, 자, 두 개를 인코딩을 하려고 할 때 비트 배분을 어디다 많이 할까요? 당연히
저 4 곱하기 4나 8 곱하기 8의 죄송합니다. 8의 비트 배분을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의 비율, 파티션 사이즈의 비율이나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비율이 비트 배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얘기긴 한데, 자, 영상에서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인코딩이나 디코딩 전문적인 용어로는 모션 벡터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자, 요게 인코딩, 디코딩을 하려는 매크로 블럭이 이전 프레임의 어느 부분과 같이 일치하느냐를 나타내는 표현 요소입니다. 이 표현 요소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프레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게임 영상의 일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요 화살표가 모션 벡터를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화살표가 상당히 많고 화살표의 길이도 다양하고 화살표의 방향 또한 되게 다양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상당히 뭔가 복잡하죠. 뭔가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모션 벡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요거는 이제 게임 대기 영상인데요. 대기 영상은 사실 변화가 별로 없죠. 게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모션 벡터의 표현 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전 프레임과 별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모션 벡터량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이런 대기 영상을 인코딩 할 때와 이렇게 모션 벡터량이 많은 것을 인코딩 할 때와, 그러면 어떤 것을 비트 배분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들이 이제 하나하나의 비트 배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는 이제 매크로 블럭의 타입이나 파티션 사이즈나 이런 매크로 블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큰 꼭지로. 그 외에 이제 다른 요소들을 더 합해서 더 다른 요소는 이제 저희가 일단은 뒤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영상을 이 특성 분석을 할 때 그냥 하나의 파일로 통추서 하는 게 아니라 세그먼트 단위로 쪼개서 이제 영상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그랬을 때 세그먼트 내에 전반적인 복잡도 수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분석해서 입력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원본 소스에 대한 비트 배분율, 그리고 원본 소스에 대한 프레임 레이트와 원본 영상의 해상도, 원본 해상도도 상당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더 많이 뽑아내서 저희가 수치를 더하고 통계를 내고 뭔가 알고리즘을 더해서 저희가 약 20여 가지의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이러한 데이터들은 인코딩을 할 때,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로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코덱에서 인코딩을 할 때, 로우 데이터를 인코딩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지 어떤 로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인코딩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거를 통해서 비트 배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비율과 분포를 보면 비트 배분을 얼마 정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는 예측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인코딩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비디오 특성 분석 데이터는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이 리절트인, 우리가 얻고자 하는 리절트인 인코딩 파라미터에서 설명을 드리면, 파라미터는 저희가 두 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자, CRF라고 하는 것을 택했고 맥스레이트라는 것을 택했습니다. 자, CRF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인코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도 보셨을 텐데, 자, CRF는 그냥 레이트 컨트롤의 한 종류라고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 줘도 됩니다. 그리고 맥스레이트는 최대 비트레이트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CR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RF라는 것은 레이트 컨트롤의 한 일종인데, 이 레이트 컨트롤은 크게 용량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용량을 기준이 아니고 용량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결과 사이즈는 관심 없고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택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ABR이나 CBR은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R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는 현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하려는 방식,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R은 용량을 조절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는데, 예를 들면 2메가 비트레이트를 주게 되면 얘는 무조건 평균이기 때문에 1시간이 흘렀건 10초가 흘렀건 30초가 흘렀건 평균 2메가를 맞추는 데 노력을 합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쓸 수 있는 자원이 픽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코딩을 하려고 할 때 비트레이트 설정했다는 뜻은 내가 인코더한테 야, 너 앞으로 이 영상을 인코딩하는데 쓸 수 있는 자원은 얼마야? 라고 인코더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코더 내부에서는 그 용량에 맞게 되게 아껴 쓰고 쪼개 쓰고 뭔가 정말 복잡한 알고리즘을 동원해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이트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복잡도에 따라서 비트 배분을 하는데, 근데 ABR 같은 경우에는 복잡도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앞날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고정적인 자원에서 비트 배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초기에 조금 약간 이거를 복잡한 부분이 나왔을 때 이거를 비트 배분을 얼마를 해야 될까? 앞으로 내가 이만큼의 영상을 인코딩할 게 남았는데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모든 걸 고려해서 인코딩을 하려다 보니까 복잡도에 따라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요. ABR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물론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 과거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동작하긴 하지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ABL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투패스 ABL하고 혹시 투패스 방식하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ABR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두 번 인코딩해서 첫 번째는 복잡도를 다 한번 살펴보고 이 복잡도를 전부 다 지도를 그려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인코딩 할 때 그러면 효과적으로 비트 배분을 해보자 라고 나온 게 투패스 ABR이고요. 그럼 CRF는 뭐냐? CRF는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초점으로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즉 아까는 용량이 정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BR은, 근데 CRF는 용량이 제한이 없어요. 그냥 현재 프레임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그거의 복잡도에 따라서 비트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미래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애예요. 근데 딱 제한선은 뭐냐면 정해진 퀄리티 레벨을 기반으로 해서 비트 배분을 해요. 정해진 레벨 기준, 즉 품질 기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 정도 레벨이면 이 정도까지만 비트 배분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그거에 맞춰서만 움직여요. 그렇지만 미래는 고민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CRF는 덜 복잡한 부분은 비트 할당을 되게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되는 비트가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도 마찬가지고 복잡한 부분에는 CRF가 더 비트 할당하고 낮은 부분에서는 더 극적으로 비트 할당을 적게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비트 배분의 효과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ABR이 되게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ABR에 대비해서 CRF가 좀 더 이런 장점을 가진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ABR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CRF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어떻게 분산 인코딩을 하던 뭔가 분산 세그먼트를 쪼개서 뭔가 각각의 독립적인 인코드에 할당하고 그거를 인코딩해서 그 결과를 취합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던,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구간을 통해서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별로 각각 동적인 비트레이트 설정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CRF나 뭐 ABR나 마찬가지로 비트레이트 설정을 바꾸려면 인코더를 초기화하고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초기화한다는 뜻은 ABR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 배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약간의 비트 배분에 있어서 좀 약간 문제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그먼트 간에 화질 차이가 나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CRF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레임 레벨 단위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세그먼트 경계선 그리고 구간의 경계선에서 화질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때문에 저희가 CRF를 택했는데,
자, 근데 야 CRF ABR 앱에서 이렇게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왜 안 썼어?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CRF가 X264나 X265나 이런 공식적인 사이트에서도 CRF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ABR 대비. 근데 CRF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서 CRF를 못 쓰는 이유는 결과 사이즈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트래픽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말 감수하고 CRF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용량에 초점을 맞춘 ABR로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CRF는 각각 0에서 50일까지의 X264 기준입니다. 0에서 50일까지의 값을 갖는데 이 레벨별로 뭔가 비트레이트 설정하는 수치들이 조금씩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처럼 특정 레벨은 특정 비트레이트, 평균 비트레이트를 가질 수 있다는 수치를 얻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영상마다 다 달라요. 어떤 영상들은 같은 20, 만약에 20을 주게 되면 어떤 영상들은 평균 비트레이트가 2메가가 튀어나오는데 또 어떤 영상들은 3메가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영상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CRF 레벨이. 그러면 불가능한 거냐라고 해서 테스트를 계속 해본 결과 영상마다 다른 레벨 비트레이트 곡선을 가지긴 하는데 뭔가 복잡도가 좀 비슷한 것들, 약간 이 유사성을 띠는 것들은 이 영상, 이 레벨, CRF 레벨과 비트레이트 곡선이 상당히 유사하더라, 그리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CRF를 사용을 했는데 거기다 더해서 어떤 비디오 특성 분석을 해서 어떤 CRF 레벨이 어떤 비트레이트를 뿜어내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단점도 극복하고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RF는 이제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쓰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맥스레이트는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비트 배분율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높아지는 비트레이트가 갑자기 높아지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ABR도 마찬가지고 CR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복잡도가 높아지는 구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비두면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버퍼링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저하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맥스레이트 제한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스레이트를 설정하면 사실 이것도 화질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냐하면 이 맥스 비트레이트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잡한 구간에서 이 맥스 비트레이트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맥스레이트 하위까지만 비트의 배분이 할당되기 때문에 맥스레이트 설정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극명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적정한 맥스레이트를 찾는 것도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인코딩 파라미터는 CRF와 맥스레이트를 이 두 가지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코딩 파라미터를 학습시킬 때 그러면 어떻게 얻어냈느냐, 이 데이터셋을. 저희가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시킬 때는 모든 영상에 대해서 영상마다 구간을 잘라서 모든 CRF와 서비스 가능한 CRF와 맥스레이트의 수치를 모든 조합으로 해서 인코딩을 전부 다 실시합니다. 인코딩을 전부 다 실시하고 그거를 품질 측정을 합니다. 품질 측정을 해서 이 중에서 저희가 저희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저값을 결정하는데 그거에 대한 요소가 적정한 화질을 유지하면서 사이즈가 가장 작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저 최저값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모조리 CRF와 맥스레이트 조합으로 인코딩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조합을 해서 CRF와 맥스레이트, 그래서 이러한 영상에 A라는 영상을 집어넣고 이러한 A라는 영상의 특성을 가진 것들은 저 CRF 레벨과 맥스레이트라는 값을 가지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코딩 할 수 있어 라는 값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비디오 특성 분석과 이 인코딩 파라미터 두 개를
이제 딥러닝 학습 시스템에 넣고 저희가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켜서 저희가 학습 데이터 셋은 세그먼트 기준으로 약 30여만 개의 학습 데이터 셋을 생성을 했고요. 이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저희가 결과는 테스트 어큐리시는 약 73% 정도가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73%의 의미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디오 특성 분류 프로그램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특성 분류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떠한 비디오 특성을 쟤한테 던져주면, 저 프로그램한테 던져주면 저 프로그램은 우리한테 적절한 CRF와 맥스레이트 값을 우리한테 뱉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시스템의 목표는 데이터의 낭비를 줄이고 퀄리티를 높여야 할 때 데이터를 더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를 정말 아끼겠다라는 목표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껴서 정말로 고화질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곳에는 정말 더 비트레이트를 할당해서 품질을 높이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트래픽을 적절하게 줄이게 되면 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이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버퍼링이 덜 생기거나 끊김이 덜하거나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원본 영상이 올라오든지 어떤 코덱을 사용하든지 저희는 무관하게 동작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H.264로만 가정을 해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타겟 영상의 코덱 종류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향후 H.265나 이러한 어쨌든 고효율을 가지는 압축 코덱도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위에 레이어가 학습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디오 스트리밍 포 트레이닝, 레코드, 데이터셋 제너레이션, 트레이닝 요것들이 저희가 학습 시스템으로 구성해내온 요소들이고요. 밑에가 요 비디오 스트림 포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인코더, 스트리머, 유저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에서 어널라이저와 옵티멀 파라미터 셀렉터, 아까 말씀드린 특성 분석 분류 프로그램에 어널라이저가 이 두 개를 붙여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어널라이저는 계속 10초 간격, 여기서 10초 간격으로 표현했는데 이 간격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10초 간격으로 피처들을 계속해서 뽑아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비디오 특성들, 매크로블락 비율 요소라든지 모션 벡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뽑아내서 저 옵티멀 인코더 파라미터 셀렉터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이 구간은 효율적인 세팅이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 옵티멀 파라미터 셀렉터에서 저희한테 뱉어줄 수 있는 거죠. 최적의 설정 값을. 그래서 저희가 실제 라이브 서비스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서비스에 적용된 건 아니고 서비스의 일부 대상을 해서 저희가 이 테스트 셋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해본 결과 옵티멀 셀렉터를 돌려본 결과 구간별 원본 대비 화질이 약 0.64%는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질이 약간 떨어지긴 했죠, 수치상으로는. 근데 저 0.64%는 사실 눈으로 절대로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정말 약간 떨어졌는데 보면 전체적인 용량은 약 20%가 감소를 했어요. 이 배그 영상은 상당히 복잡한 영상의 일부분이긴 해요. 게임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되게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많고 되게 카메라 워킹도 되게 다양하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구간별로 각각에 맞는 CRF와 맥스레이트를 적용한 결과 약 용량이 20% 정도는 감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왼쪽이 기존의 AVR로 2메가로 한 것이고요. 오른쪽이 저희가 옵티멀 셀렉터를 적용해서 최적의 설정 값을 적용한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눈으로 절대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화질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CRF 26 맥스레이트 2.0 저게 계속 구간별로 변한다는 거 보실 수 있고 저희가 구간별로 계속해서 이 CRF와 맥스레이트 값을 계속 적용해서 인코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화질 차이는 거의 없지만 약 20%의 데이터 용량은 감소를 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아까는 약간 복잡한 영상이었다면 조금 정적인 영상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요것을 보시면
정적인 영상 구간별 원본 대비 화질은 마이너스 1.4% 정도는 감소를 했어요. 옵티멀 셀렉터를 적용을 해보니까 물론 저 수치도 상당히 적은 수치긴 합니다. 눈으로 약간 구분하기는 어려운 수치고요. 그래서 적용을 했더니 용량이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약 48%의 용량이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영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왼쪽이 저희가 그냥 고정 720은 2메가야라고 해서 AVR로 적용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고, 저거는 저희가 어널라이저를 적용해서 최적의 설정값을 세팅한 겁니다. 보시면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약 용량이 48% 정도, 즉 반 정도는 거의 줄임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었던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디오 특성,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가 아니라 로우한 이미지가 아니라 인코딩에 대한 어떤 특성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이 그런 데이터가 정말로 비트레이트와 화질과 연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입증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면서 그러한 각 영상들의 비디오 특성들의 데이터를 축적했다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의 정확도가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00번 중에 73번은 저희가 학습시키는 의도대로 결과를 뱉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밀어 넣을 때 학습 시스템 이런 데이터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밀어 넣었는데, 그 중에 73번은 어찌되었건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분류를 해서 저 결과대로 판별을 해서 저희한테 뱉어줬습니다. 근데 나머지 27번은 다른 값을 뱉어줬는데요. 다른 값을 뱉어줬는데, 그러면 이 다른 값이 정말 치명적인 값이냐, 정말 적용하면 안 되는 값이냐라고 보면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분석 값이 정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이 CRF와 맥스레이트 쌍에 대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쭉 적용시켜 놨는데 우리가 원했던 답과 근사한 답을 찍었어요. 얘가 근사한 답을 찍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을 해도 사실 크게 무방한 정도의 수준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틀렸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엉뚱한 답을 뱉어낼 때도 있습니다. 이 엉뚱한 답을 뱉었을 때 저희가 좀 얘를 계속 찾아보긴 했는데, 그때를 보니까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러한 영상 특징들은 이러한 비트레이트 설정 값을 가질 것이다라고 입력을 할 때 저희가 약간 저희만의 알고리즘을 동작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잘못된 동작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판별 값이 틀렸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되게 크게 시스템에 적용을 했을 때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값을 뱉어주게 되면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전의 설정값과 정말 크게 차이가 나면 그냥 이전의 설정값을 사용하도록 해서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실험을 통해서 계속 분석한 결과는 이 현재 73%의 정도의 어큐리시를 갖는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저희가 기대하고자 하는 바는 약 전체 트래픽의 20%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얻고자 했던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얻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일단은 학습을 시켜보니까 저희가 학습 데이터도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모든 영상에 대해서 골고루 분포되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골고루 분포되는 데이터셋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차후에는 기기별로 최저값도 고려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PC나 TV나 모바일이나 과연 이거를 같은 해상도와 같은 비트를 주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해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유연한 구조로 변경 구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어떤 정답을 내게끔 하는 시스템이긴 한데, 그것의 문제점이 그 경계선, 각 그 CRF와 맥스레이트의 쌍에 대한 경계선에서 조금 구분을 못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최적 결정값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최저의 결정값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얻는 방식으로 바꿔보자라는 것도 계획 중이고요. 지금 서비스 적용 준비 중이고 목표는 연내 시스템 연동 완료 목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발표 하나만 듣고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 지정해 주시죠. 네. 네. 네,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네. 그 말씀해주신 서비스나 기술이 지금 카카오톡에서는 카카오톡 영상통화 쪽에서도 저희가 봤을 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부분도 고려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카카오톡 영상통화에서 만약 구현이 돼야 되면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돌려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고민도 약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영상 통화는 고민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모바일에서 뉴럴넷을 돌릴 필요는 현재는 만약에 영상 통화를 한다면 그 부분은 필요하긴 할 텐데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서버에서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뭔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영상 통화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갈 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설명 재밌게 잘 들었는데 그 엔코딩 파라미터 이제 결과값을 맥스레이시랑 그 CRF 값을 쓰셨는데 그게 보니까 약간 나름대로 어떤 연속되는 값 같은 걸로 보였는데 그걸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지 않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이유는 사실 처음에 접근한 게 정답을 좀 찾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좀 최적의 서정값을 얻는 게 뭐냐라고 해서 사실 리그레이션 문제로도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얻고자 한 것은 영상별로 CRF와 맥스, 이런 CRF와 맥스레이트 쌍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할 것이라는 정답을 좀 원한 측면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 제가 두 번째 좀 유연한 구조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리그레이션 문제로 좀 바꿔보자라고 고려를 해보는 부분들이 그 측면입니다.